상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현대 세계에서 가장 원하고 인정받는 물건 중 하나를 판매하는 그 회사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상황을, 수백만 명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그 기기들, 혁신과 지위의 상징으로 전시되는 그 기기들의 뿌리가 그 회사에게 속하지 않는 땅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관계나 계약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거의 불가피한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약속은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권력 균형까지 정의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거대한 회사가 국가 경제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까지도 다루며 각 단계를 조절하고 모든 파트너십을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애플과 중국 공산당에게 서서히 굴복한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과 영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약함과 거의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서 마치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였던 선택들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애플은 이미 매년 55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반복하면 할수록 세계적인 숫자들 속에 묻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역사적인 투자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10년 만에 이 금액은 중국 경제의 기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 5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5천억 달러. 그 어떤 정부나 국가연합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낸 액수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미국의 칩스법, 칩스 액트, 10년 동안의 가장 큰 산업 프로그램 중 하나의 액수를 10배 넘게 초과했습니다. 마셜 플랜 마셜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더 놀라워집니다.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6개 유럽 국가를 재건했는데 애플이 마치 스스로가 유럽을 재건하는 산업혁명을 지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질문은 단지 그 액수가 아니라 선택된 목적지, 즉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 공화국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권력 전략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죠. 애플의 의존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전체 아이폰의 90%가 중국 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9개의 아이폰 중 8개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애플의 가장 중요한 제품인 아이폰은 회사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도박과도 같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한 번의 서명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를 끝장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애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단지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기계를 보류하거나 물류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애플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애플은 알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해서 그 연결을 심화시켰고 많은 분석가들은 이제 애플이 중국에 의해 묶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포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포획이라는 개념은 그러나 신중하게 탐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전략적 감옥입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기업이 만들어낸 감옥, 성장의 약속과 물류의 용이함,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의 유혹으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90년대 말에는 전혀 예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1999년 당시 애플은 중국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애플은 동아시아를 주목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어수선하며 애플의 브랜드가 요구하는 세련미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변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날 세상은 애플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기업으로 디자인, 기술, 그리고 대중문화를 이끄는 회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애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많은 권력들이 사실상 자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권력은 위탁되었고 제약을 받으며 하나의 체제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분명히 수백만 명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생태계를 만들어냈지만 그 생태계의 중심을 쥐고 있는 주체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 관계는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1990년대 말 애플은 회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996년 애플은 7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현재의 가치로는 약 15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 있었던 애플은 파산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했을 정도였죠. 이 당시의 상황은 현재 애플의 모습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당시 애플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보급형 개인용 컴퓨터를 넘쳐나게 내놓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애플은 자사의 고유한 구조를 고수하려 했고 그 결과는 예견된 대로였습니다. 높은 생산 비용, 너무 비싼 제품, 그리고 점점 더 줄어드는 시장 점유율. 현재 애플의 교차로를 이해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숙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서 맡아왔던 가장을 상상해 보세요. 잔디를 깎고 작은 수리를 하고 벽을 칠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노력은 잘 작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은 커지고 자녀들은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며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비쌌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립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생산 세부 사항을 자체적으로 관리했지만 그 비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웃소싱과 부품 표준화를 받아들인 경쟁자들은 시장에서 애플이 지킬 수 없었던 영역을 차지해갔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60대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자기 비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몇십 년 동안 직업을 유지하다가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또는 비즈니스를 구축했지만 그것이 세계화로 인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재창조하는 문제는 비록 아프더라도 애플처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콜로라도 등의 지역에서 자체 공장을 운영하며 노력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도 공장을 세웠습니다. 멕시코에서도 발을 들였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비용은 계속 높았고 제품은 경쟁자들의 압도적인 물결에 밀려났습니다. 마치 가족이 비용을 줄이고 조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자는 자부심은 무게로 변했고 그 무게는 회사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반전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은 결국 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아웃소싱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급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서서히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SCI 시스템스와 부품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LG와 화면 생산 파트너십을 맺고 대만의 퀀타 컴퓨터와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이는 회사가 거의 죽음에 이를 뻔한 경직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선택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애플의 전환점에서 거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대에서 50대인 사람들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아마도 기술 발전으로 사라져버린 직업을 시작했거나
세계화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을 구축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선택을 되돌려보고 그것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고민하는 것은 애플처럼 정체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생존을 위해 그것을 버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결정에는 또 다른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생존이 곧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생존을 위한 선택은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냅니다.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도 윤리적 양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압박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한 생계를 위해 선택되기도 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웃소싱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선택은 결국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외부의 손에 맡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회사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변합니다. 더 큰 규모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자유를 희생하고 안정성을 얻는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지치도록 힘든 일을 받아들여야 했던 근로자나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지 않고 더 힘든 곳에서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 차이점은 애플의 경우 그때 그 순간에 내린 결정들이 회사를 살리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세기를 정의할 만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고 대만과 한국에서 재기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거대한 잠재력의 나라였지만 그 인식은 곧 변화할 것입니다. 그 당시 애플은 단지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애플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되찾으면서 재창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길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애플 역시 생산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면서 그 공간에서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이 전환점에서 애플이 겪은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존은 숫자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원칙을 버리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거대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기업들이 맞닥뜨린 선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과거의 위기에서 온 것이며 그들의 선택은 오늘날 세계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 전략, 그리고 모순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들 지도자의 생애를 다룬 특별한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밝혀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댓글 고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글로벌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전에 애플과 폭스콘 간의 관계에는 긴 시간이 걸린 접근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0년 고우의 회사는 아이맥 G3의 조립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컴퓨터는 밀레니엄 전환기의 디자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이후 몇 년간 관계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03년 아이팟이 판매로 폭발하며 세상의 음악 소비 방식을 혁신했을 때 폭스콘은 이미 그 조립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맥미니가 출시되었고 2006년에는 첫 맥북이 대만 폭스콘의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각 계약은 점점 더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었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후에 일어날 일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애플은 가장 큰 도박을 고우에게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첫 아이폰은 폭스콘의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었죠. 왜 어떤 기업가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 모든 걸 걸까요?
고우는 이 기기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공장들을 만들고 수십 층에 달하는 건물을 세우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단지 내기를 건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전체를 재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아이폰은 애플의 중심이 되어 10년도 채 되지 않아 회사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업의 성공처럼 보일 때 그 이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었고 세금 혜택, 낮은 이자의 대출, 거의 무료에 가까운 토지 제공과 노동 조건에 대한 계산된 관용을 제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체제가 대만 회사와 미국 다국적 기업에게 이토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 했을까요? 그 배후에는 어떤 더 깊은 게임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경제 성장이라는 표면적인 논리 뒤에 긴 시간 동안의 전략이 숨겨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국 정부는 단순히 서구 소비자를 위한 고급 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지식을 확보할 기회를 보고 현대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의존성을 만들어낼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국은 언젠가는 이 존재를 정치적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는 것은 여전히 높은 가격의 제품이지만 욕망과 독점적인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애플의 새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거리에는 긴 줄이 생겼고 일상은 그 광고의 속도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30대에서 60대인 사람들은 이 기기들이 끼친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의 삶의 기억과 관계를 변형시켰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우리가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을 탐색하는 동안 중국의 숨겨진 공장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노동자들이 모집되고 가족을 떠나 기숙사에 살면서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면의 반짝임 뒤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첩된 현실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을 얼마나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기술의 편리함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생산 뒤에 숨겨진 일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는 소비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거의 말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성이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그 대가는 종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불됩니다. 폭스콘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단순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자산업을 넘어서는 계산의 일부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단순한 외환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논리는 간단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애플이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언젠가는 권력의 균형이 기울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애플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강제로 따르게 하거나 심지어 글로벌 분쟁에서 이 회사를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성장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계속 전진하기로 했을까요? 이 의문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며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빠른 결과를 제공하는 길을 위험을 알고도 선택하나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나요? 그 후 몇 년 동안 애플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이제는 애플의 이익과 중국의 전략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폭스콘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도시를 세웠고 자살 불가능한 근무 시간, 가족이 공장에서 떨어져 사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애플의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마다 더 많은 계약, 더 많은 수익, 더 큰 의존성이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다른 권력에 의해 제어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전환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전략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애플이 지구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먼 곳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정은 디자인이나 혁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런 결정들이 서방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국제적인 긴장 속에서 중국이 이 의존성을 무기로 사용할 경우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대 이상이라면 의존성이 어떻게 운명을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문을 닫은 한 회사에 의존했던 경험이나 감옥 같은 관계에 의존했던 경험, 아니면 꼭 필요한 시점에 실패한 건강 시스템이나 공공정책에 의존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백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애플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겪고 있는 딜레마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폭스콘과의 연결은 애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혁신과 자유의 상징인 기업이 어떻게 그런 체제에 의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간단한 답은 없지만 반드시 던져져야 합니다. 결국 이 질문은 애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의존성, 선택, 권력에 대한 반성을 일으킨다면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조사를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채널에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댓글에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도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함께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길에 대해 논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세계는 애플의 전성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수백만 명의 일상에서 그들의 기기는 단순한 기기 그 이상이 되었고, 사용자들의 삶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위의 상징이자 정보와 연결의 세계로 가는 문이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단순히 생산 기지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중요한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여겨졌던 이 나라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최대의 아이폰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권력의 균형은 한때 분명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이 점차 평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중국 내 존재감은 이미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유와 혁신을 대표하는 기업이 어떻게 시진핑 정권의 기둥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공장이나 투자된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를 넘어 정치, 안보, 심지어 국가의 주권 영역으로 확장된 의존성의 본질에 있습니다. 편의성을 위한 파트너십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이혼 불가능한 결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이폰의 각 부품, 각 칩, 각 화면, 폭스콘의 손을 거치는 모든 부품은 애플을 자신이 만들어낸 운명에 묶는 또 다른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애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결국 애플은 바보들이 모인 회사가 아니며 그들의 결정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기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애플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규모를 깨달았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이익, 무한한 확장, 거의 20억 명에 달하는 시장에 완전히 침투하는 유혹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질문은 애플이 여전히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젠가 독립된 기업으로서의 경계가 정치적 세계 권력의 핵심 부품이 되는 순간이 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야기는 더 어두운 전개를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몇몇은 인정하기조차 어려운 사실은 애플이 혁신의 거대 기업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공장, 생산 라인, 엔지니어들,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이익과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애플은 무의식적으로 독재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아마도 애플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위치를 보호하고 이익이 계속 성장하게 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 애플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압박에 서서히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굴복한 셈입니다. 그러나 왜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가 이런 전략의 공범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플이 내린 선택들은 단지 시장 경쟁 때문만이 아니라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 빠르게 확장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장은 겉보기에 경영의 지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정권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아이폰 뒤에 숨겨진 것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과 대량 생산을 통한 높은 수익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그 질서에서 중국 공산당의 힘은 이제 정치적 통제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스의 한 조각처럼 애플은 시진핑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이 의존성의 진정한 범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회사는 자신들의 미래가 더 이상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그 대신 정부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상황을 인식한 후에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급업체들의 네트워크, 폭스콘 공장들, 그리고 훈련된 노동력은 애플 운영의 중추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깊이 뿌리박히면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합니다. 생산을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먼 꿈처럼 보이며 위험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고 교활한 문제입니다. 애플처럼 한 기업이 독재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금융시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심지어 민주주의 체제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과 대량 생산을 위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넘기는 일이었고 그것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것이었습니다. 애플은 자기도 모르게 중국 정권의 가장 큰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생존이 그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폰을 들고 있는 수백만 명의 현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의존의 상징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쥐고 있을 때 그 기기를 만든 사람들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화면 뒤 먼 공장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선택들을 깊이 고민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 이 모델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애플은 중국 인프라에 점점 더 통합되었고 그 압박은 거의 보이지 않게 강해졌습니다. 아이폰 하나하나, 각 부품, 각 칩, 각 화면은 단순히 팔릴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권력 게임의 일부였습니다. 중국은 그들의 야심찬 정책으로 이를 알고 있었죠. 애플이 빠르게 확장하는 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은 훨씬 더 길고 깊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산의 중심지나 소비 시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을 이용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맞게 세계의 경제 및 정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5년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은 매년 55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10년 만에 5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대부분의 국제 투자를 가볍게 넘어서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먼 나라로 돈이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지 인프라의 발전,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 그리고 애플에 의해 직접 훈련된 공급업체와 제조업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애플이 손으로 직접 형성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의 창조였습니다. 이 기술, 지식, 생산 능력의 전이 효과는 그야말로 측정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폭스콘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된 중국 노동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여정을 시작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진짜 대가를 알지 못한 채 수백만 명과 함께 12시간 이상씩 일하며 간신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급여를 받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백 달러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기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애플은 이를 알고 있었고 그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현대의 노예 노동, 열악한 조건, 중국 노동력의 착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라도 아이폰 공장 내 생활 조건의 현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애플은 자기가 전체주의 체제의 공범이 되어 노동자들을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애플이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세계에서 자유와 창의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브랜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대가를 과연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답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애플은 더 이상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결정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애플과 시진핑 정부 간의 관계는 단순히 상업적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플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끄는 공생관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플의 취약성을 깨닫고 이 의존성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 분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애플의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애플이 만약 중국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이폰 생산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은 중국 없이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반성은 더욱 시급해집니다. 애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애플이 자기를 어떻게 봤는지에서 나옵니다. 애플은 어떤 독재 정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플이 가진 것 같던 독립성은 사실상 숨겨진 의존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애플은 끊을 수 없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더 이상 중국의 이익에 맞춰가지 않으면 애플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이 추구한 자유의 싸움은 결국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플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플이 가장 원하는 것, 바로 생산, 시장, 그리고 혁신을 통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존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기업의 선택에 대한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중국은 아이폰을 애플에서 빼앗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면 애플은 그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애플이 중국을 떠나려 한다면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산체인, 모든 조립 라인, 훈련된 엔지니어들이 이미 중국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비용은 애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면서 중국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베이징은 애플이 단지 경제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넘어 정치적 규범에도 맞춰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자랑하는 애플은 존재론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그들은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대신 얻은 성공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애플이 중국 인프라에 점점 더 통합되었고 그 압박은 거의 보이지 않게 강해졌습니다. 아이폰 하나하나 각 부품, 각 칩, 각 화면은 단순히 팔릴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권력 게임의 일부였습니다. 중국은 그들의 야심찬 정책으로 이를 알고 있었죠. 애플이 빠르게 확장하는 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은 훨씬 더 길고 깊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산의 중심지나 소비 시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을 이용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맞게 세계의 경제 및 정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5년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은 매년 55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10년 만에 5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대부분의 국제 투자를 가볍게 넘어서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먼 나라로 돈이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지 인프라의 발전,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 그리고 애플에 의해 직접 훈련된 공급업체와 제조업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애플이 손으로 직접 형성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의 창조였습니다. 이 기술, 지식, 생산 능력의 전이 효과는 그야말로 측정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폭스콘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된 중국 노동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여정을 시작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진짜 대가를 알지 못한 채 수백만 명과 함께 12시간 이상씩 일하며 간신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급여를 받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백 달러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기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애플은 이를 알고 있었고 그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현대의 노예 노동, 열악한 조건, 중국 노동력의 착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라도 아이폰 공장 내 생활 조건의 현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애플은 자기가 전체주의 체제의 공범이 되어 노동자들을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애플이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세계에서 자유와 창의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브랜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대가를 과연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답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애플은 더 이상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결정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애플과 시진핑 정부 간의 관계는 단순히 상업적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플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끄는 공생관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플의 취약성을 깨닫고 이 의존성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 분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애플의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애플이 만약 중국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이폰 생산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은 중국 없이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반성은 더욱 시급해집니다. 애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애플이 자기를 어떻게 봤는지에서 나옵니다. 애플은 어떤 독재 정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플이 가진 것 같던 독립성은 사실상 숨겨진 의존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애플은 끊을 수 없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더 이상 중국의 이익에 맞춰가지 않으면 애플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이 추구한 자유의 싸움은 결국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플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플이 가장 원하는 것, 바로 생산, 시장, 그리고 혁신을 통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존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기업의 선택에 대한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중국은 아이폰을 애플에서 빼앗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면 애플은 그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애플이 중국을 떠나려 한다면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산 체인, 모든 조립 라인, 훈련된 엔지니어들이 이미 중국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비용은 애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면서 중국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베이징은 애플이 단지 경제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넘어 정치적 규범에도 맞춰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자랑하는 애플은 존재론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그들은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대신 얻은 성공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글로벌화된 자본주의가 과거에는 혁신과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기업들을 어떻게 단지 통제의 도구로 변모시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은 진정한 진보와 자율성의 아이디어를 대표했지만 이제는 그 창립자들과 임원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전략에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애플은 외부의 힘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국 시장에 뛰어들고 아시아에서 운영을 확장하면서 애플은 자율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의존성의 이야기에 갇힌 기업은 또 누구일까요? 우리는 대기업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의 패턴이 떠오릅니다. 지정학적 통제의 논리에 적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주의 세력들이 시장, 미디어, 심지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권들과 만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 답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태를 형성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이 왜 중요한지, 그들의 경로가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린 시절 첫 번째 걸음, 그리고 수년간의 전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고립된 미국을 회복하려는 열망을 가졌고,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확립하려는 끊임없는 추구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전략을 직접적으로 재편성한 글로벌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 움직임 뒤에 있는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지도자들의 삶, 선택, 집착, 그리고 그들의 모순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삶이 어떻게 현재의 세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초기 발걸음, 그리고 전략들이 각자의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권력 균형을 어떻게 재편성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글로벌 정치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이북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기업들의 독립성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배웠던 규칙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자본주의 앞에서 서방의 민주주의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시스템에 의해 갇히지 않도록 더 진실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반영은 이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의 세상의 복잡함을 계속 탐구해 나갑시다.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